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는 또 장 시작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이런 빅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대혼돈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챙겨보니까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는 좀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것은 어쨌든 큰 혼란이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전략을 자세하게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이 국제정세 불안정 속에서 2,700선까지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번 주 역시나 이러한 여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과 같은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실적으로 우리 시장을 들어 올릴지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 빅테크 실적이 이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을 실적이 이겨낼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원전 또 SMR 관련된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전략 세워드리겠고요. 이것에 비해서 좀처럼 주가가 못 가는 게임주들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산조라는 가운데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실적하면 기대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화장품 센터.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많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온에서는 배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미국의 대선 전국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또 저희가 쉬는 주말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에 뉴욕 증시 거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이 진행되며 뉴욕 증시 3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S&P 500이 지난주 2% 가까이 하락하며 4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의 IT 대란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의 하락이 크게 발생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2% 하락을 지속하는 가운데 TSMC가 3.5% 하락하며 반도체 관련주가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 후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도 1.5%대 하락을 보이며 기술주 하락이 지속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반반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미국의 대선 전국이 더욱더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구글의 알파벳과 테슬라, IBM 등의 대형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빅테크들이 예상보다 우수한 실적을 내놓는다면 트럼프 트레이드 속 진행되었던 순환매 현상이 다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지난주 낙폭 과대에 따른 보합권 출발을 예상하고 있지만 바이든 사태에 따른 변동성 또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국내 주식의 경우 2,900선 돌파를 넘보던 코스피 지수가 2주 연속 하락을 거듭하면서 2,700포인트대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공반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는 외국인들 역시도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약 1조 원의 매물이 쏟아지며 반도체 규제 발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정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에 의한 채권금리 정책 그리고 이해 득실에 따른 업종별 차별 심화가 코스피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였는데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및 최근 실적 상향 조정 기업들이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낼 예상인데요. 반도체 그리고 IT, 중공업 등의 수출 기업 중심의 개선이 기대된 만큼 이러한 부분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흐름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 이슈가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역시나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수출이 잘 나오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까지 골라서 투자 전략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과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장 출발 전에 저희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먼저 오늘은 신리섭 위원이 고르신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조단위 게임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시프트업이 상장 후 내리 하락하며 공모가 근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게임주 전반으로 활기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선 게임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까지 투자 심리의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작 모멘텀, 해외 시작 활약 등의 게임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모멘텀 알아보시죠. 자, 처음 나눠볼 이야기는 게임주 관련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게임주들이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모멘텀이 이제 시프트업이 상장이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 좋아질 거고 실적도 개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NC도 지금 적자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게임주들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근데 왜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하던데 저 같은 상황은 네.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제믹스도 있었고요. 메가드라이브도 있어가지고 친구 페미콤 있는 집이랑 메가드라이브 있는 집 다들 놀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황금도끼니 뭐니 막 맨날 했거든요. 진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으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PC 시대로 와서 스타 하다가 이제 거기서 좀 그 멈췄죠, 뒤로 그죠. 그쵸. 아 이런 사람이 있군요. 저랑 비슷하세요. 아 그런 세대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추억의 게임들을 다시 다루는 그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그쵸. 다시 역주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MMORPG라는 장르, 그다음 모바일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옮겨갔어요. 네. 아까 말한 것도 우리나라 건 아니죠. 세가에서 만든 메가드라이브 다 일본 거였어요. 일본죠. 근데 지금 페미콤도 그렇고. 근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모바일하고 MMORPG가 강세를 띠면서 제믹스는 우리나라 거였지만 그 뒤로 사실 우리나라의 게임의 어떤 그 수준이 일본보다 항상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견된 거죠. NC 소프트 위주, 그다음에 리니지 라이크류, 모바일 그리고 MMORPG. 근데 이게 깨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왜 그 게임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만두고 나서 요즘에 봤더니 제 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셔서 지금 부부끼리 전 지금 100인치 TV가 없어서 그런데 100인치 TV에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로 스텔라 블레이드 부부끼리 하는 게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100인치짜리에서 하니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그냥 그 영상을 통해서만 보는데도 정말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른바 반 PC라고 그게 약간 궁둥이가 되게 그 부각이 되거든요, 캐릭터에. 네. 근데 원래 그 시프트업이 다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그게 뭐지? 예술하고 외설이 딱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전에 모바일 게임인 니케 때만 해도 야 저거 일본 저거 애니메이션풍 저거 서브컬처 문화 약간 좀 하류다 이랬는데 그게 약간 예술이 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외설이 예술이 돼 버렸어요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게 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 왜 난리가 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왜 리니지 라이크류만 만들었냐면은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MMORPG를 해서 과금을 엄청나게 먹이면서 왜 그게 통하냐면 일주일 사이에 과금을 엄청나게 먹여도 그 부심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돈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내가 레벨업을 먼저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최강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한 방에 한 샷에 날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심리로 그걸 잡아놓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커서 뭐 린저씨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 것만 만들었는데 콘솔 게임은 한 번 팔면 끝나니까. 근데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가 새로운 거를 지금 했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네네. 지금 이 바뀐 것만 바뀌는 상황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는 로드9이 1등을 하고 리니지 M이 2등으로 밀리는 지금 약간 파격적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리니지 M이 원래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에코프로면 에코프로처럼. 근데 리니지 2M이 완전히 10위권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리니지 M만 버티고 있었는데 그 리니지 M마저 2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리니지가 리니지 2M, 리니지 W, 그 월드로 간 거예요. TL, 스론 앤 리버티 이것도 더 리니지예요. 다 리니지예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근데 어쨌든 간에 리니지 M을 제치고 새로운 게임이 등장했다. 물론 아까 말한 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로드9도 MMORPG거든요. 그래서 뭐 로드9을 약간 뭐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긴 해요. 과금이 기존의 MMORPG보단 적지만 여전히 과금이고 MMORPG고 서버도 불안정하고 여러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과연 이거를 뭐 큰 성과로 거둬야 되느냐. 일단 NC소프트를 제쳤다는 것도 성과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 게임은. MMORPG를 탈피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면 중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1위는 왕자 영유예요. 그 장르는 모바거든요. 모바가 뭐냐면 모바가 진지 점령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점령전. 제일 많이 하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바로 진지 점령전입니다. 5대5로 해서 서로의 진지를 뺏는 거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거를 지금 진지를 점령하는 게임 RTS의 그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의 후신이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모바라는 새로운 또 장르죠. 근데 어쨌든 왕자 영어가 1위고 2등이 지난주까지 1등이었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입니다. 이건 이른바 네. 횡스크롤 RPG죠. 그러니까 중국도 MMORPG랑은 다른 장르가 1, 2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린지 라이크류 이 MMORPG에 몰려 있어서 이걸 깨면은 게임주의 변화가 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변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약간 변하고 있다. MMORPG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탈피돼야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리니지의 아성을 이제 로드9이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 어떨까요? 아직 뭐 반응은 아직 좋지는 않지만 곤변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들 옥석가리기가 어느 섹터보다 중요한 산업군입니다. 아무래도 개별 히트에 따라서 실적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게임주들 가운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름 괜찮은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 입성할 때 큰 주목을 받았던 시프트업이 상장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공모가 근처까지 주저앉는 모습이 목요일장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장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선을 보게 됐을 때도 살짝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4%가량 상승하면서 63,900원대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른 게임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전체 인구, 직원들 가운데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다는 게 영업이익률의 상승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작 기대감, 27년의 신작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서 전일
원이라는 반발 매수세로 상승을 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아랍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에 힘입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치가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지난해 매출 기준을 봤을 때 해외 매출이 77%가량을 차지할 만큼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검은 사막 중국 시장에 대한 하반기 진출 기대감 속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디센턴트가 출시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권 그리고 유럽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무려 10% 두 자릿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증권가에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거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 넷마블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난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도 넷마블이고요. 2분기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그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지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 전거래 시장만 봤을 때 금요일장에는 0.5%가량 하락하면서 6만 원 선을 위협받는 모습, 추세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살짝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들 가운데서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게임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신일성위원과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게임주 어떤 거 봐야 됩니까? 네, 시프트업에 기대를 시프트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는 어렸을 때 했던 그 아까 게임 그 플랫폼의 장르가 콘솔이에요. 그게 바로 그쵸. 조이스틱. 게임 제믹스도 그렇고 기계가 있는. 메가드라이브도 그렇고 슈퍼 패미컴도 그렇고 게임기계 팩을 넣고 조이스틱으로 하는 그게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에서 이제 PC 시대로 간 다음에 다시 모바일 시대로 갔고 거기서 이제 콘솔 시대에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가셨던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위, 뭐 닌텐도 이런 걸 집에 사놓고 하시죠. 저는 그걸 안 했던 것이고. 근데 미국, 유럽은 이거 위주인 거예요. 콘솔 위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PC 시대의 리니지와 스타는 우리 거 아니니까 리니지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린저 씨가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5, 60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하여튼 리니지를 이제 거의 뭐 주력으로 삼는 주력 소비층들이 계속 그거에 돈을 써주니까 NC소프트도 리니지만 만들고 나머지 회사들도 다 리니지 류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로드9이 리니지 M을 깼지만 그거는 로드9도 MMORPG이기 때문에 MMORPG가 다른 MMORPG가 그냥 그 기존의 MMORPG랑 자리 바꾼 것밖에 안 되지 네네네. 판도를 흔든 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스텔라 블레이드는 일단 플랫폼 자체가 콘솔이에요. 콘솔이에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죠. 액션 장르가 게임 장르가 액션 어드벤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1인칭이나 3인칭 시점인데 맵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괴물과 상대하는 미소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깬 거죠. 모바일을 깨고 콘솔로 간 거고 게임 장르가 MMORPG에서 액션 어드벤처로 액션으로. 확장된 거고 그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런 게임을 안 했을까?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 네. 회사들은 카카오 게임즈나 우리 3N 중에 넥슨 빼고 솔직히 아무도 안 했잖아요. 뒤에 추격하는 KK도 안 했어요. 물론 크래프톤은 슈팅 게임이긴 하지만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둘이 2K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스텔라 블레이드 이걸로 뭘 돈을 벌겠다는 건가? 많이 팔면 돈이 돼요. 많이 팔면? 예, 일단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으로 CD 한 장이 79,800원, 8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그쵸. 콘솔 게임은 한 번 팔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뭐 스텔라 블레이드 거기 주인공 여주인공한테 무슨 뭐 예쁜 거 입히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게임 내에서 가능해요. 게임 내 제어로. 어쨌든 돈을 CD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CD를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만 장 정도 나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00만 장, 뭐 1000만 장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단순히 500만 장에다가 이거 8만 원 곱해보면 4천억 원이고요. 네. 여기다 1000만 장 곱하면 8천억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왜 콘솔 게임으로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20년부터 제믹스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많이 못 팔면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그냥 과금 위주로 해가지고 뽑기 확률을 낮게 해버리면은 돈을 많이 쓰겠네. 근데 계속 그게 먹히니까 그쪽 개발만 계속 키웠고 지금 사실 시프트업의 그 개발자 요거 여기 참여한 사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돼요. 인시소프트 개발자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작지만 만약에 이걸로 콘솔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은 새로운 이정표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시프트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좀 꽤 부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MMORPG 장르 쪽에서도 그렇고 이 플랫폼 자체에서도 이 콘솔 쪽으로 간 것이 이제 다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 시프트업 상장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게임주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근 신작 중에서 가장 핫한 게임을 출시한 넥슨 게임즈를 넥슨 게임즈? 주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넥슨 게임즈 위에 모회사 넥슨 쪽에서 만든 여러 가지 유명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제 게임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넥슨 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 이제 코리아가 퍼블리싱 맡은 이 퍼스트 디펜던트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모처럼 지금 게임 섹터 내에서도 훈풍을 좀 가져다 주는 넥슨 분위기인 것 게임즈가 그래도 같습니다. 흐름은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일매출 22억 원을 전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런칭했을 당시에는 그 동시 접속자 수나 뭐 호기심에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일매출 이제 22조 원대에서 이제 15조 원대로 전망하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이렇게 게임 업계 쪽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되어 있는 게임주들 사이에 전반적인 관심도는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게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기들이 여러 가지 좀 갈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스토리가 조금 개연성이 이제 지지부진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넥슨 하면 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과금을 또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긴 하지만 또 예쁜 캐릭터나 좀 내가 관심 있는 캐릭터를 이제 구매를 하려면 결국에는 캐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구권에서도 이제 얼마나 더 먹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넥슨 게임즈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첫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단기적인 일단 주가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7월 구간 기점으로 해서 대량 거래량 유입 후 지금 반등 추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금 관심도와 거래량까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전략을 한번 좀 세워봤습니다. 아직 게임주 뭐 전반적인 시장의 개선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프트업, 워낙 뭐 관심이 많은 새로운 또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프트업에 대한 종목 하나 주셨고 최근의 흐름이 가장 좋은 넥슨 게임즈 하나씩 드렸으니까 시장에서 잘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 다음 두 번째 이슈 곽유정 파트너가 고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의 두코바니 지역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바리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24조의 재팟을 터뜨리며 유럽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확대로 전력의 수요가 커지면서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은 0원에서 43년 3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력난이 불러온 원전의 부활, 앞으로의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원전 SMR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체코 원전 24조 수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원전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느냐 어떻게 보세요? 숨고르기는 한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체코 수주전이 대규모 수주인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수주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 쪽에 여러 가지 또 대형 수주를 딸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까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방산주처럼 네. 한번 폴란드 수출 뚫고 나면 다른 쪽으로 동유럽의 수출이 많이 늘었듯이 네. 원전도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정도의 대규모 수주인 거는 사실 지금 역대 최초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초 처음에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가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바라카 원전이 가장 좀 대규모 네네. 수주에 해당했다면 지금은 이제 조 단위가 기존에는 10조 원대 미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조 원 이상의 그런 대형 수주를 따냈다는 점에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이제 유럽 연합 쪽에서도 현재 탄소 중립 산업법을 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을 탄소 중립 기술에 포함하고 있는 네네.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있죠.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대충만 나열해도 정말 큰 국가들이 지금 원전 건설 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은 많다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다가오는 2030년에 상용화가 될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상용화가 되진 않았고 그쵸. 인가가 되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AI 시대이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2026년도가 뭐 2배 정도 전력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30년도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한 제곱근 정도의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한 5, 6배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런 원전을 짓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시간이 공사 걸리니까. 기간이나 시간이 기본적으로 3, 4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다가 유지 보수나 하자까지 조금 더 대응을 하자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하지만 SMR을 지으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기간이? SMR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빠르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가능하네요. 보시면 네. 되는데요. 이게 SMR 소형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모듈러라는 이제 건설 방식이 공장에서 건자재나 이제 건설 부품들을 조달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든 다음에 현장 가서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역시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웬만한 부품이나 이런 자재들을 다 조달한 다음에 현장 가서 조립만 하면 되어서 이 공기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초기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발전 비용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다. 비용이 더 그러니까 드는구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전체적인 총합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기 자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건설을 짓고 나서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잡음들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기업들 역시도 이 SMR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속적으로 이 SMR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원전 관련 섹터 볼 때 고려를 하셔서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SMR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빌 게이츠도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상황이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짧게 지금 급하니까 빨리 지어서 이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시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비용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원전이나 SMR 관련 종목들 흐름 어떨까요?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팀코리아의 체코 수주 낭보 이후에 차입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금요일장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팀코리아로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매도 물량이 더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두 자릿대 약세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만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유럽 국가도 이제 줄지어 원전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언제든 이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력을 인증받은 다양한 기업군들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기술력은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전거래일에는 4%가량의 내림세가 나왔고요. 수주 소식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전일 2만 원 선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10%가량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수주 소식 그 당일만 하더라도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상승폭을 이내 반납하더니 10%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원전 종합 설계를 하는 기업이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이면서 끊임없이 최근 5일선 차트를 보게 된다면 내리막길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BHI와 오르비텍과 같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기업들 전일만 보게 된다면 그다지 흐름은 좋지 않은데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곽유정 파트너님, 저희가 SMR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 좀 기회로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28,000원에서 이제 9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요. 22,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산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거에 대한 또 이득도 챙겨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일정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그 두산 관련된 주요 일정이 9월 25일이 일단은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고요. 9월 25일에서 10월 15일까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고민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시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주가가 눌리는 시점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눌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에서 2만 원대는 계속 좀 지켜주면서 횡보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구간에서 다시 이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밑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이제 수주로 인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차 개통 핵심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게 되고요. 증기터빈 등 2차 개통 핵심 주기기는 이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4월 예정인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체 사업비가 지금 24조 원이잖아요. 24조 원 중에서 무려 8조 가량의 몫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주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로 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당장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드는 여러 주기기 또한 지금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지금 SMR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최근에도 차세대 이 SMR 핵심 주기기 원자료 모듈 역시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첫 SMR 발전소에 사용될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SMR 6기
이 6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원자로 모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만드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큽니다. 50조 가량 되는데 만약에 설비 납품사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2조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일정들까지 고려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관심 많은 종목이실 텐데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계속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은 어떤 원전 관련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야스입니다. 야스요? 일단은 소형주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네. 생각을 변동성은 합니다. 좀 있어요. 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점이 되겠죠. 여기서 SMR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테라파워는 지금 상장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장 철회를 했고요. 네네.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거기서 이제 1세대라고 일컬어지고 지금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 지금 주민 공청회가 들어갔네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른바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까지 굳이 말하기가 좀 그래요. 누구든 자신의 집에 근처에 있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자기도 그 상황이 오면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 우리 무슨 후쿠시마에서 무슨 냉각수가 무슨 뭔 오염이 되고 막 그거를 바다에 버리고 어쩌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냉각제로 물을 쓰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세대 아까 1세대 저기는 1세대 누구였죠? 뉴스케일 파워. 네, 뉴스케일 파워는 냉각수를 씁니다. 근데 지금 빌 게이츠가 하는 테라파워는 테라파워는? 냉각수를 안 써요. 뭘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육지에서 있는 거죠. 냉각제로 가스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위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형 원자로를 그리고 큰 차이는 SMR은 결국 그거죠. 일체형 컴퓨터냐 그 전에 그냥 다 선이 나와 있는 컴퓨터는 하죠. 선이 막 나와 있는 컴퓨터의 단점은 뭡니까? 만약에 여기 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생기고 물이 떨어지고 이래버리면 다 나가버려요. 근데 일체형은 그 안에 다 갇혀 있거든요. 그게 바로 SMR이거든요. 거기만 완전히 피복을 단단하게 입히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저기가 없는 거죠. 위험성이 후쿠시마도 중간에 막 배관이나 이런 게 끊겨갖고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예 없어요. 배관 네. 피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스의 계열사 중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1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단단이라는 회사가 보입니다. 여기 기업계획에 들어가 보시면은 단단히 15.20% 네. 지분율로 계열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SMR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지금 SMR 핵심 기술이라는 건 지금 테라파워 EU 4세대 SMR은 네. 초고온 가스로 지금 냉각제를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VHTR 방식이라고 이게 초고온 가스인데 이거를 지금 운용을 할 때 TRISO라는 해결료 제조 기술이 꼭 필요해요. 뭐냐면 삼중 세라믹 미세 피복 입자 해결료입니다. 네. 이거를 감싸는 거죠.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관주로 엮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SMR 관련해서 야스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두 분이 한 종목씩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원전 관련 종목 한번 자리를 잘 잡아보셔야 되겠어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두 종목은 창사일의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되는데요. 먼저 K뷰티 선두 주자인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공장 가동이 쉴 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수주가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또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이 증가되면서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인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6억 원에서 157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2분기 171억 원의 이익을 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56,000원이었는데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법인별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화장품 시장이 글로벌리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 초록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법인도 점차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회색 그래프가 나타내는 미국 법인에서도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법인별 실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겠는데요. 먼저 한국 법인부터 보시면 매출이 2분기 790억 원으로 두 자릿수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102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분기 매출이 700억 원을 넘고 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비중을 보면 기초 제품군에 치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크림이나 토너 그리고 클렌징 같은 기초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브랜드별로는 고가나 대형 브랜드가 아니라 인디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의 수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엇갈릴 걸로 예상되는데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3%가량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고가 화장품 시장이 좀 죽고 있는 추세고요. 중저가 브랜드 그리고 온라인 전문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핵심 제품 라인들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크되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제안도 증가하고 있어서 하반기 국내 공장 가동률이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만 중국 법인에서는 영업 손실이 3억 원가량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외형적 성장에서 마이너스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네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주가 수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지난 1월에 냈던 게 직전 리포트인데요. 당시 1월에는 주가 수준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때는 목표 주가를 5만 6천 원으로 제안했는데 6개월가량 지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8만 원대 후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자로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포트 두 번째, 이번에는 K방산 선두주자 현대로템이고요.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실적과 재책에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걸로 예상하면서 방산 업종에서 KB증권의 탑픽으로 제안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조 420억 원, 영업이익은 1,024억으로 예상되는데 마찬가지로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게 달성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현대로템은 1분기에 K2 전차 수출이 주춤했는데 이 물량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15%가량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사진은 현대로템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K2 전차입니다.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앞서 우리나라 방산 다른 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도 후속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위사업처장이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9월에 있을 폴란드의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다음 계약이 유력하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에서는 또 신규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이 전차 300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 300대를 전부 다 계약한다면 계약 규모가 7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좋은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분기별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워 나갈 것으로 KB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글로벌리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PB와 ROE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PBR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ROE 같은 경우를 보면 정해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현대로템을 비롯한 우리나라 방산주가 높은 ROE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자면 철도 부문이 부진했고 또 후속 수주가 폴란드 이후로 좀 딜레이되고 있는 것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도 부문에 매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후속 수주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리고 적자 프로젝트도 대부분 해소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매수 시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리포트 오늘도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증권의 2000지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22일 기준자로 좀 사퇴 발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혼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정이 좀 민주당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주말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가 먹통이 되면서 현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금요일에 11% 급락을 하고 현재 테슬라 공장도 IT 대란으로 일부 생산 라인이 멈췄다라고 하면서 4%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등락 자체가 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이탈리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오후장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이천지 섹터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추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발표된 대외적인 이슈가 장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알파벳을 비롯한 테슬라 등의 실적들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화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수요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테슬라와 알파벳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국 시장 역시 SK 하이닉스라든가 LG 그룹주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LG 그룹주들과 현대차, 기아차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주는 좀 대형주들이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만큼 실적 기반의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에 따른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지금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만큼 좀 참고해 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2000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도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개장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상 8시 49분 40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새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예상도 약간 했었고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결과로 나왔고요. 이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추대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미국에서 자체 미니 경선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면서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9,500만 원대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왔고요. 오늘 이번 주에는 또 국내외 주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될 이슈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같이 자리 잡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가장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리스크, 이제 미국에서 촉발된 모습들이죠. 그에 따라서 양당의 차이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섹터별로 춤을 추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들이 계속 커지는 흐름들과 함께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했던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만큼 높은 주가에 대해서 거기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좋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까지 좀 더 찾아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이 좀 크구나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하락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미국 시장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좀 공격적이나 무리하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잘 버텨내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주입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다 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갈 곳이 없는 모습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정치적인 리스크와 함께 이어졌던 트럼프 대중국 규제 리스크가 또 자기를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과 함께 주가는 계속 또 처지는 모습들인데 특별한 섹터 뭐 CXL이라든가 아니면 또 HBM 쪽에서도 힘을 내는 모습들은 나온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반도체 쪽에서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조정세와 함께 하락하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고 다시 반발매가 이끌어낼 시점들을 좀 노려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든 반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시즌 국내 시장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전력기기 쪽 기대감 높은 모습들을 나타냈는지 그밖에 화장품, 음식료, 방산, 조선주까지 그래도 이번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 중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를 체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높이 맞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반응까지 같이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받고 있는 국내 증시 대응 방법 간략하게 안내해 주셨고 실적 발표하면 눈여겨볼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섹터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에서 작년보다 약 11% 정도 더 증가된 판매량을 좀 보여줬었죠. 142억 달러. 예, 상당히 많은 좀 판매량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지금 뷰티 부분에 있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보게 되면 다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자, 1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죠. 예. 그 코스알엑스의 이제 달팽이 에센스가 전체 판매 1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앵코스의 이제 콜라겐 마스크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의 립밤이라든가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 그리고 TNL의 피부 패치 뭐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판매 50위 안에 보면 코스맥스라든가 코스메카라든가 잉글우드랩에서 만든 제품들 또한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VT의 이제 리드샷 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또한 지금 현재 스페셜 스텔런 부분에서 3위까지 기록했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이제 의료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 때 18%나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눈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컨센서스가 4조 원대였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5조 1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약 10% 정도 또 상향해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충족할지 좀 넘어설지 넘어선다면 반도체에 또 튼튼한 힘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체크하자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인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ESS 쪽에서 최근에도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온 것처럼 ESS의 실적 발표에서 얼마만큼의 또 판매량이 좀 증가되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이제 주가 움직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양호하게 잘 형성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AI 쪽이 LLM 시장에서 SLM 시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AI 한다면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GPT-4o 미니를 선보이면서 출시할 예정이죠. 출시할 예정인데 대부분 이제 LLM에서 SLM으로 넘어가고 있고 특정 분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된 의료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들의 움직임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JLK라든가 루닛이라든가 뷰노라든가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과 수급들의 움직임들 이번 주에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시장 전, 장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알려주셨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 변동이 나온 것에 대한 반응 시장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을 잘 대비하면서 오늘 시장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 시장 모두 분위기는 그닥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출발 상황 어떻게 나타날지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20일 월요일장 국내 이제 출발도 몇 분 남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이 2,800선을 내어준 가운데 외국인이 1조가량의 물량을 토해냈었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 시장은 출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동시효과 상황 속에 잡히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하락하면서 2,787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도 0.1%가량 내리면서 827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0.2%, SK하이닉스 0.7%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해서 IT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났었죠. 이로 인해 AI 그리고 IT 관련된 부담감이 다시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 전일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0.2%가량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0.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그룹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가 다소 줄었다라는 부진한 그러한 평가 속에서 전거래일 양 두 종목 모두 다 내림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기아가 0.3%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보게 됐을 때 삼천당제약이 오늘도 힘을 내줍니다.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 함께 보시죠. 엔캠이 전거래 강한 상승 나왔었는데 오늘도 시세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리노공 2%가량 하락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흐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버텨줬던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보합폭은 하락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의 상황, 역시 미국에서의 대선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리면서 오히려 출발을 했습니다. 1,388원 정도에 출발을 한 상황이고 양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날지 아니면 지난주에 하락을 좀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양 시장이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16% 하락하면서 2,79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0.1%대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시장이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시세 분위기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0.3%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84,700원에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5% 넘게 하락세가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법인으로 미국에 지금 3공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캐즘에 대한 부담이 역시 2차 전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7월 22일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의 부담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모두 다 내림세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내리면서 2,790선 그리고 코스닥도 0.19%가량 하락하면서 82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수출이 20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3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수입도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반도체 수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출발했는지 수출 데이터가 반영이 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호가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2%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0.4%가량 하락하면서 내림세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1.4%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반발 매수세가 하루 만에 좀 그치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엇갈린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으로 출발한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완성차 기업 현대차그룹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환율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두 기업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 저 PBR 관련 기업들 금융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한지주가 0.1%가량 나홀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LG전자 0.2%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0.9%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권 가운데 섹터별로 보게 됐을 때 가장 낙폭이 큰 섹터를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LG화학 2%, 포스코퓨처엠도 2%가량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시작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전거래 에코프로 BM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만큼 매도 물량이 또 출회가 되고 있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2%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5위권 모두 일제히 하락 출발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엔캠이 1.4%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일제히 하락합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실리콘2가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전망 나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알렸습니다. 휴젤과 셀티온 제약, 의료 미용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시장 대비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요, 조선입니다. 최근 조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조선 업종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보험과 증권사, PBR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최근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도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은 증권과 금융과 같은 PBR 관련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줄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기가스는 0.2% 하락하지만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일만 시추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가 약진하는 가운데 자동차가 8등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어떠한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개장 후의 특징적인 부분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의 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인데 코스닥이 지금 0.5% 넘게 낙폭이 더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25포인트 선까지 코스닥이 내려왔고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7억 원 정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전히 좀 매도 포인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16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60억 원 넘게 매도, 기관도 14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만이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아까 체크를 해드렸지만 조금 내려갔습니다. 1388원에서 89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글로벌 시장 이웃의 일본 시장 보면 일본 시장도 0.5% 가까이 니케이 지수가 하락 출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디를 더 살펴봐야 할지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고 MS발 IT 대란 때문에 보안주들이 모처럼 만에 좀 만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관망입니다. 아직 어떻게 시장을 끌어가겠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지금 막 현물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좀 힘 좀 냈으면 좋겠고요. 예, 외국인 화이팅. 네, 이런 쪽에서 지금 코스닥 쪽은 매도가 좀 있는데 선물 쪽에서 변화만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한국 시장은 그렇게 오른 것도 없는데 처지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이제 막 상승 전환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가장 섬유의복, 운수장비, 대표적으로 조선 쪽이 들어가 있겠죠. 그 밖에 보험, 증권, 요즘 증권주 괜찮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의료정밀, 화학, 전기전자 이쪽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못 쫓아가는 모습들이고 음식료, 건설업,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해서 그에 따른 모습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도세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낙폭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 동향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상승 전환하려고 이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09%대까지 낙폭 줄였고요. 자, 여전히 방산주들은 오늘도 좋습니다. 현대로템이 5% 넘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넘게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종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아마존의 이제 프라임데이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들의 지금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 5%나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고 방위산업적으로는 현대로템이 이번에 5분기 실적이 1,000억이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슈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듯이 보시면은 화장품, 방위산업, 조선, 게임 할 것 없이 그래도 실적이라든가 유동자산이 좀 풍부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좀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업종보다는 종목별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하나오션 오늘 조선주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해군과 앞으로 5년 동안 MRO 사업 입찰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예상했고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선주에 전반적으로 힘을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더 관심 있게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을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개장한 지 한 10분여가 흐른 가운데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는 이 보안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 오류가 발생하면서 주말 사이 전 세계가 마비가 됐었죠. IT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다 복구하는 데 수일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관련 산업이 더 커지는 만큼 보안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보안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추천한다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투표로 진행될지 아니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부통령이 대선 후보에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같이 연관돼서 엮이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요. 마리화나 이력으로 범죄가 찍혔던 그런 이력 사실까지도 다 없애는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게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마리화나 관련 기업도 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을 듣고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선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강한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요.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면서 오늘 화장품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후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보안 관련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니터랩 그리고 SGA 솔루션즈 대표적인 보안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름을 올리면서 AI, IT 대란에 대한 그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오릭스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도 비만 치료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투자 심리가 여전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빈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5%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남부 경협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두 자릿대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초전도체 관련 기업도 오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특징적인 게 대형주 가운데서는 넥슨 게임주가 8% 이상 상승하면서 게임에 대한 모멘텀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지난주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바이오가 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대표주인 SY 스틸텍도 오늘 3%가량 상승하면서 수급 공방이 치열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기업인 갤럭시와 머니트리 두 자릿대, 이와 함께 오늘도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익 매도 물량의 출회와 이제 많이 꺾였다, 이제는 다시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반발 매수세가 지금 상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1.4%가량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 이와 함께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
종목이 개장 직후에 지금 눈에 띄고 있을까요? 눈여겨볼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흐름 여전히 하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기술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체코 원전 수주 소식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좀 멈추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0.7%,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을 멈췄고요. 한전 기술도 역시 0.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의 하락, 지난주에 후반의 하락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이 보고 계신 종목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남북경협주 쪽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한 10%대에서 멈칫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쪽도 일단 지금 당장은 또 해리슨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 찾기에 나서는데 시장은 그래도 트럼프의 남북경협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을 또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16년도, 18년도 때였었죠. 그때 들어갔었던 또 남북이 또 이어졌었을 때 남북경협주의 대표주자로 움직였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철도에 들어가는 궤도에 들어가는 침목, 콘크리트 이런 쪽들에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패턴에서 봤었을 때는 쫓아가봐야 큰 덕은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여전히 어떤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남북경협주도 관심이 계속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밖에 또 두 번째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강세를 이어갑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상승해서 15%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럼프 비트코인 가상화폐 옹호론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과 함께 지금 막 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주말 사이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주가가 직전 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약간 좀 수동적인 입장이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리고 또 당일 쪽으로 좀 끊어서 짧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7만 달러대에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결국에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2.8%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 반도체 아까도 장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세가 좀 거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압박들이 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4일째 연속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압박들은 이어진다고 보는데 솔직히 지금 SK 하이닉스를 안 갖고 지금까지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매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부터도 오히려 비중을 늘릴 자리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20만 원대 초반에서 살짝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분할 매수하는 자리들을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히려 조금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기회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변곡점이 될 테니까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이던스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3% 넘게 좀 낙폭이 더 깊어지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얼마만큼 오늘 좀 대응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도 얼마나 대응을 해줄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침에 지금 현재 시장 시작된 지 19분 정도 지났는데 현물 쪽도 그렇고 선물 쪽도 그렇고 뚜렷한 포지션이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좀 뭔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게 되면 현물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좀 관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미국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아침에 좀 대응하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형주들의 움직임들
일단 뭐 아침에 뭐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듯 지금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지금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뭐 그룹사라든가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들, 코스피가 좀 내려간다, 코스닥이 내려간다에 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오히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동자산이 얼마만큼 좀 풍부하게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지금 현재 성장 스토리를 좀 써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냐, 이 부분들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업종이 중요하지도 않고 종목별 그 기업들의 지금 현재 자산 가치라든가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LG생활건강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뭐 중소형 뭐 화장품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아까 개장 전부터 강조를 해주셨고 오늘 실제로 주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6% 가까이 상승세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박수범 대표님께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지만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를 선택할지 여전히 중소형주를 봐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좀 해법 좀 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소형주들이 상반기에 물론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올해 1월 초 저점 대비해서 거의 다 적게는 100%, 많게는 300% 이상씩 올라온 종목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쪽보다는 저는 좀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더 지금같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는 현금 보유량이 그래도 좀 많은 회사들이 그래도 불확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대형주 쪽을 좀 그래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서 선전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인다면 LG생활건강도 같이 발맞춰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좀 중소형주보다는 좀 이젠 대형주 쪽을 조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는 대형주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흐름 잘 체크해 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마디의 키워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키포인트 잡으셨나요? 네, 앞서서 외국인들이 좀 사나 싶었더니 설레발이었습니다. 다시 또 힘 빠지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아무래도 속도 조절하는 흐름들 쪽에서 좀 조정권이 완영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하지는 말자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강한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의 동향 그리고 또 대형주들의 실적 같이 체크하고 좀 살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출렁출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8%까지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낙폭이 깊어지고 반도체 2차 전지가 동반해서 지금 우리 시장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시장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네, 계속해서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매크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흐름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이제 밸류데이를 좀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그렇고 솔직히 내년 상반기까지 2차 전지가 그래도 보릿고개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롱 포지션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가지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HBM3가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HBM3E 같은 경우에는 콜 테스트를 조만간 통과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차 전지보다는 좀 빠르게 추세 전환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뭔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결국의 변동성이 미국 대선의 불안감 때문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전히 종목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라는 박수범 대표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저희가 충분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그리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좋은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세요?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 뭐 긍정적인 평가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예상되는 매출액이 45.4조 원, 영업이익은 4.3조 원으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익률도 높아지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최근 2분기 환율도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현대차의 환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을 꾸준하게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8월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추가적인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실적 펀더멘탈적인 측면 이외에도 외적으로 인도 법인의 해외 사업부 IPO 같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 또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점, 10월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는 등 여전히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 조정을 거치면서 동사 역시 급격한 가격 조정을 거쳤는데 이에 따른 가격 매력도 더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뭐 시장도 흔들렸지만 현대차도 25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모멘텀 받고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살짝 높은 30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탈 측면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요인들, 특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지수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1년 이후에 최저점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현재는 매도에 동참하시기보다 말씀드린 현대차 같은 실적이 우량한 대형주 위주로 매수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현대차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자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실적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도 기대가 되는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또 좋은 자리 있으면 매수해보는 걸로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승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대선이 시계제로 상황 속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의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우리 시장 자체가 미국 대선 이슈로 너무 많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늘 새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만 본다면요? 뭐 이번 주만 본다면은 대선 이슈의 등락은 있겠지만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도래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 대비 얼만큼 저평가돼 있나 고평가돼 있나가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향후 시장 흐름은 대선 이슈에 따른 등락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음으로써 주가들이 좀 많이 내려왔죠. 그동안 잘 갔던 업종 종목들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는 단기 조정을 거친 만큼 실적 대비 비싼 종목보다는 좀 싸게 된 종목들이 많아져서 좀 반등 시도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다가 다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이 2,800선 내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로 인한 조정 이슈가 그냥 진짜로 명목 이슈일 뿐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난주 조정 과정에서 네. 트럼프 이슈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규제 네. 강화. 이 두 개가 좀 하방압력을 높였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조정 과정을 좀 과격하게, 좀 깊게 가져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조정이 있었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나스닥 업종들이 좀 꺾인 시점은 7월 11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조정이 이어지는 와중에 트럼프 변수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이슈가 유입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가 좀 과격하게 빠졌다. 한 주 동안 보면 S&P 500 내에서의 반도체 업종이 8.8% 급락했거든요. 네. 분명히 영향은 있었지만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기존의 방향성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진폭을 크게 만드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급과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시장의 추세를 결정짓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도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당선 과정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 결정 이후 시장은 강한 추세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는 강세, 올드 이코노미는 상승이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달러가 반등 시도했지만 정작 트럼프 결정된 이후에는 달러가 103포인트에서 8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달러 약세가 전개되었고 업종별 흐름에서도 9월, 10월 달에는 뭐 소재 산업재, 에너지 업종들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IT가 좀 쉬긴 했지만 2017년에는 오히려 기존 가치주, 올드 이코노미들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7년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IT가 이끌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 이벤트 이슈가 시장의 등락을 결정짓는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추세나 방향성은 매크로 환경 그리고 업황 이 두 가지가 키팩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진동의 폭, 상승과 하락의 네. 폭을 결정짓는 요인 정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연동이 되어서 양시장이 좀 깊게 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만큼 지금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 너무 네. 많아요. 이제 대선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됐을 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완화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네.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드렸죠. AI 반도체 기업들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45배를 넘나들던 PER이 지금 37배로 떨어졌고 지수도 17%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렇게 본다면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지난주 월요일 69%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오고 바이든의 사퇴로 인해서 민주당으로 시장 그리고 여론의 이슈가 민주당 쪽에 집중되게 된다면은 아마도 방향성 자체가 다시금 단기 조정 이후 다시금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이즈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언제 사야 되냐라는 것보다는 노이즈가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흐름들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11월 5일이죠.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좀 더 기존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등락을 활용해서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진동의 폭이 크게 발생했을 네. 때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네. 이제 민주당이 경선을 또 치를 건지 아니면은 부통령이 추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놓아 있는데 시장에 좀 이 뷰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바이든과 비교했을 때 해리스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제한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우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네. 우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네. 바이든보다는 지지율이 조금은 높습니다. 네. 해리스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역전하는 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네. 않고 있고요. 관건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당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 거는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엇갈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바이든하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을 합쳐보면 46%입니다. 그러니까 60대 4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54%를 간 적도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동안 분산되었던 민주당 지지층이 해리스 또는 새로운 후보에 결집되는지 여부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또 한 번의 TV 대선 토론 여기서 바이든과의 다른 모습들을 강력한 모습들, 젊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판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암초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그리고 지지층이 결집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 대선 판세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석 달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건 어쨌든 금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열기가 식고 있고 물가도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2번이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역시나 2번이나 맞습니까? 네, 저희는 9월, 12월 인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망가진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뜨거웠던 경기들이 좀 식어가고 있다 정도로 진정되고 보시면 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를 사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점이죠. 지금 시장의 예상, 시장의 기대치는 금리 인하 3번입니다. 올해 안에 9월, 11월, 12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와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엇갈린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8월 초중반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8월부터 9월, 그러니까 9월 18일이 FOMC인데요. 그때까지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흐름이 좀 균형추가 조금 깨지면은 단기 변동성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3번 인하까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기대가 좀 과하다. 그런데 만약에 3번 인하를 안 하게 됐을 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주에 물가 지표를 하나 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26일 날 PC 물가가 나오는데 우선 CPI를 봤을 때는 3개월 연속 둔화가 찍혔습니다. 네. 네, PC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PC는 헤드라인 PC도 코어 PC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랑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온 모두
헤드라인 PC는 2.6에서 2.4로 둔화된다는 전망이 네. 들어와 있고요. 반면에 코어 PC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2.5가 예상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여기는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그림인데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2.4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물가 둔화는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가 지속될 텐데 코어 PC 물가 레벨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지 아니면 좀 진정되는지 여부가 좀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블룸버그 컨센대로 2.5가 나온다면 뭐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나오 전망대로 2.4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연내 3번 금리 인하를 좀 기정사실화하면서 채권금리가 레벨 다운되고 달러가 낮아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원 물가 지표를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컨센서스만큼의 물가 지표가 나올지 26일 날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네. 잇따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알파벳, 테슬라 있고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너무나도 중요한 네, 실적 네. 이벤트가 있어서 사실 대외적인 것보다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더라고요. 네. 네,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으로 대표적인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했지만 최근 조정을 거치면서 저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만 않다면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동력이다. 즉 반도체, 자동차는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2차 전지도 실적을 좀 많이 발표하는데요. 대표주들을.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낮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나쁘다라는 건 이미 선반영한 사항이라서 큰 실적 쇼크가 아니라면 오히려 실적 바닥을 통과하는 거다라는 기대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변화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장 마감 이후 테슬라하고 알파벳 실적이 발표되겠죠. 그동안 소외되었고 가장 부진했던 한국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의 심리를 어떻게 되살려갈지를 좀 볼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 장 마감 이후 미국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뭐 대표주들이죠.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쁘지만 않다면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를 바꿔나가려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점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도 실적 기대감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오늘도 4% 가까이 네. 밀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IT 대란에 대한 부담감 속에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IT의 악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뭐 지금 그럼 변동폭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 그럼 반도체 관련 기업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뭐 8, 9월 중에는 네.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지만 지금 코스피 2,700선 대 그러니까 2,80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좀 단기 언더슈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초반,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전자와 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수해서 쭉 끌고 간다라는 것보다는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트레이딩 여건은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들어오곤 있지만 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20만 원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분야를 좀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자동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도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계속 있는데 나오니까요, 네. 뭐 한때는 그러니까 네. 막 올라갈 때는 네.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시장은 좀 조정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조정을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2,800선대 지지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면 최근에는 실적 기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이슈와 이벤트로 인해서 좀 급락을 한 상황이죠. 저는 지금 가격대는 매수권에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노려보는 대응 전략 충분히 펼쳐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받쳐주는 섹터로는 반도체와 완성차, 자동차 관련 업종 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성장주, 그러니까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라던가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실 시장 캐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너무 저평가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반등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잠깐 반등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의 상승일지에 대한 의문감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하반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은 아직 살아있죠. 네. 이제 관건은 뭐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로 반등은 할 겁니다. 근데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박스권 등락을 보일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는 실적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는 데에는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1분기 실적,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 올라오긴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 18% 못했습니다. 쇼크였다는 거죠. 네. 계속 몇 분기째 쇼크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2차 전지는 실적 쇼크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지만 쇼크 정도는 아니고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는지 이게 박스권 등락에 갇힐지 짧은 반등이 그칠지 아니면은 한 단계 레벨업돼서 추세 반전을 모색할지 결정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 때문에 네. 묻혔습니다. 2분기도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실적,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실적 턴어라운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인터넷은 좀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반도체, 자동차, 성장주, 2차 전지, 뭐 이런 인터넷 관련주 얘기하시는데 실적하면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는 방산이나 조선은 네. 또 언급을 안 해주셔서 맞습니다. 의아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방산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실적들은 굉장히 세지고 있죠. 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 실적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인데 말해서 말씀하셨던 방산이나 이런 쪽들은 실적 대비 좀 높은 주가 레벨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좀 단기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은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그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내려온 종목은 오히려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런데 주가의 상승은 막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많이 올랐죠. 7월 한 달 동안 네. 굉장히 급반등을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실적 결과에 따른 오버슈팅 또는 그 일을 기점으로 좀 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추세 반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미국 대선부터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요. 좋은 실적의 발표 여부가 아니라 지금의 눈높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기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긴 시간 동안 내림세를 이어갔던 2차 전지, 인터넷 대표 관련 기업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오늘 관련 모멘텀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부장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또 급격하게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큰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2부, 3부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